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왜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가요? 전세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잖아요. 전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금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셈인 거죠, 사실은. 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금을 내가 들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집 주인들이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사기라는 말이 되게 회자가 되는 말이 됐지만, 불과 1, 2년 전에만 해도 갭 투자라는 말이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갭 투자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적은 돈으로 크게 부동산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갭 투자라는 게 전세 사기와 동전의 양면일 수 있어요. 1억짜리 집을 사는데 9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전 소유자한테 이 집을 살 때는 1,000만 원만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애초에 1,000만 원밖에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도 이미 줬고, 그러면은 이 9천만 원을 줄 자력이 없는 거죠. 나는 애초에 내가 9천만 원을 내가 돌려주기라고 이 집을 사는 거니까, 그럼 내가 9천만 원을 돌려줄 여력이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9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집이 1억 3천이 됐을 때 1억 3천에 팔아버리고, 그럼 그 사람이 9천만 원을 갚아주면 되니까 나는 그럼 1,000만 원 들여서 3천만 원 이득을 얻은 거니까 엄청난 이득인 거죠. 30% 오른 거지만 투자금을 대비하면은 1,0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 거니까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맞는 투자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 정체기 또는 하락기로 접어들고 또 전세 세입자를 오히려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9천만 원인 사람이 집이 만기가 돼서 나가야 될 때 달라고 할 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9천만 원이. 그러면 보통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가 1억짜리 집에 9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새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경우는 다행일 수 있어요. 따로 대출 같은 게 없으니까 1억짜리 집이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시세는 떨어져서 8천만 원, 7천만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돌려받아야 되는 세입자는 어쨌든 민사소송을 걸어서 임대차 등기 명령이나 이런 걸 해놔서 필요하면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지급 명령이나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얻은 다음에 이 집에 대해서 압류하고 경매를 붙이면 경매 경납금액의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배당 받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9천만 원 중에 몇 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지만 6천만 원이나 뭐 이 정도는 이제 회수를 해갈 수 있겠죠. 경납금액만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경우고, 대규모의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통건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가 구분 소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층에 뭐 4, 5호실 정도 해서 5층짜리 건물에 한 20호실 정도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물건인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가 전체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101호, 201호 이렇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공사대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갚게 되거든요. 보통은 전체 예를 들면 30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담보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남은 10억만큼만 이제 담보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건물에 있어서 가치는. 근데 예를 들면 한 20호실 정도가 있으면 한 집당 1억씩 전세금을 받으면 한 20억 정도의 전세금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입자가 구해서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을 받아서 나한테 주니까 돌려받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뭐 기다린다거나 해서 받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돌려받기를 하다가 채권은행에서 이 사람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뭔가 금융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건물값이 떨어지는데 은행이 이제 대출 연장을 안 하거나 이제 상당 금액을 대출금을 줄이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30억짜리 집에 한 20억 정도 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순서가 돌아오면 내 돈 받아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건물 가치는 떨어지니까 내가 이 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전세 관련해서 이제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세입자가 건물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순번상 은행이 가져가더라도 그 다음에 내 선순위에 있는 세입자들이 돈을 가져가더라도 나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경매를 건 거겠죠. 그럼 뭐 그 정도 사람까지는 돈을 받아갈 겁니다. 그 앞에 몇 명 있는 돈을 우선순위가 있는 그 세입자들 이외 그 이후에 전입신고한 사람들은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건물이 경락이 되더라도 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돈이 없어서 자력이 없는 소유자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민사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사기가 되느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억짜리 건물에 30억 대출이 있고 보증금 20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1억 보증금 받으면서 대출을 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50억 정도 대출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뒤늦게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40억 30억이 건물이 돼버렸으면 그때 당시로서는 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 그걸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시세가 이제 떨어졌는데 잘 모르는 어린 세입자한테 당연히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초에 이 사람이 돌려줄 자력이 안 되는데 그 보증금을 받았고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전세 사기로까지 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한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 돌려받기 식으로 이제 주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불안하니까 돈도 없는데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경매까지 붙였어요. 결국은 그때 당시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경락대금이 너무 적으니까 이 소유자 입장에서도 손실이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못 갚아주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소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데서 이제 돈을 융통을 해와가지고 저희 돈을 갚고 저희는 이제 경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비용까지 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경우였던 거고 지금 빌라왕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 상황은 공동으로 묶인 게 아닌 거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수십 채, 수백 채를 공동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담보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처럼 봐가지고 이제 은행이 담보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실행을 할 때 이걸 한꺼번에 경매에 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개별 건물도 아니니까 더 헐값에 아마 매각이 되겠죠. 대량 물건이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후순위에 있는 세입자들은 그냥 깡통 전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전반적으로 신용이 경색이 되니까 본인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했던 소유자들이 금융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대량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빚을 내서 보통 집을 사는데 60% 정도 받아가게 되면 네. 1억짜리 집이라고 한 3천만 원 그냥 손해보는 거죠. 4천만 원 사실 고스란히 빚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빠르게 더 늦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서 경매로 진행을 하는 게 기본적인 대안이긴 해요. 이게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더 떨어질 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반등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집을 날리는 거를 이제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라도 들여서라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내가 경락받아서라도 손실을 보전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든요. 내가 그냥 있어서는. 그런 시간 비용도 기회 비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하고 집행까지 가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 해도 7, 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경매 첫 시작할 때까지. 보통 이제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늦게 하면 어차피 그때 또 그 조치를 취해야 돼요. 내가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집주인한테 따로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담보 있는 데서 최대한 내가 가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나 이런 법적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금융권에서 해주는 그런 거 외에도 꼭 본인이 다 모은 돈이 아니라 그냥 전세금 가지고 신용대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저희 또 회생 고객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증금을 마련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는 회생 조건이 되면 회생을 하시는 것도 이제 고려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생할 때는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일단 채무 관점에서는 그 신용 채무이신 거니까 회생 채권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를 따지면 보증금 필요한데 넣은 거니까 뭐 정당한 사유로 소명이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채권이 내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채권이 있는 건데 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만큼의 재산이 없다라는 거를 법원에 적절하게 소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좀 미심쩍은 상황이 있어서 고소를 했으면 고소장 같은 걸로 내가 지금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소명할 수도 있고, 고소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민사소송을 했고 경매로 넣었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고 경락 금액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내 재산 가치를 많이 줄여서 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겠죠. 조심할 점이나 아니면 좀 이런 징조가 보인다 하면은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하죠. 실제로 이미 시장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분한 담보력이 있는 곳은 관계없겠지만 뭐 일부라도 담보력이 있어 보여도 담보대출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월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나중에 고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세는 마찬가지로 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거든요. 금리가 싸고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전세를 다 선호를 해서 세입자들이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힘든데,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반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전세 들어가길 다 꺼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들어가는 걸 조심하시는 게 좋고, 뭐 얘기를 하면서 맞춰보다 보면 집주인이 뭔가 되게 급박하게 뭐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긴 할 텐데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너무 좀 무리하게 이제 진행을 한다 싶으면 뭔가 이 사람 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깡통 전세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80% 90%까지 전세금을 받았는데 요새는 전세가율이 거의 50%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면 최대한 여유 있게, 담보 여력이 여유가 있게, 부동산이 반토막 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법적인 대책을 따로 이제 마련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이랑 직결된 문제거든요. 내 보금자리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내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경매에 붙인 경우에 저는 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약할 때 진짜 꼼꼼하게 내가 이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고 나올 수 있겠는지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법무법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소송이 되거나 이런 건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또 저희가 답변 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세 사기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형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